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적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돈 앞에서는 참 자식이고 부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내 집안일이라고 누군가에게 말도 못한 채로 끙끙 앓아왔는데 속 시원하게 한번 이곳에 익명으로 털어놓을까 해요.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희귀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잘 커줘서 앞으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큰아들이 갑자기 자주 쓰러지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희귀성 심장 질환이라는 판정을 받고 심장이 다른 아이들보다 약해서 2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 집안인 시댁이 부유하신 편이고 남편 또한 사업을 해서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했기에 그 당시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들의 병을 치료하고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살다 살다 난생 처음으로 미국도 아들 수술 때문에 같이 가보기도 하고 괜찮은 대학 병원에 혹시나 아들이 갑자기 또 쓰러지면 언제든 올 수 있는 병실도 마련해주기도 하고 아무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이라 정말 집안의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돈들이 들어갔어요. 그런 저희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느 날 잠이 든 채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큰 자식을 먼저 보내게 되었죠. 워낙에 희귀병이다 보니 병원에서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하였기에 언젠가는 우리 큰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막상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을 보내고 나니 둘째 아들에 대한 저희 부부의 관심과 사랑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들 용돈이랍시고 한도가 100만 원이 넘는 카드를 주면서 부담 없이 쓰라고 하는 걸 보고는 제가 기겁을 했어요. 중학생이 무슨 100만 원이나 쓰냐고 했더니 남편은 첫째 아들한테 매달 병원비 들어갔던 거 굳었다며 큰아들에게 못 해준 거 작은 아들에게라도 이렇게 다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저랑 남편은 그런 둘째 아이의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으나 남편이 결국 자기 돈 자기가 벌어서 내 아들에게 준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에 끝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다투면서 둘째를 낳으라면 둘째는 언젠가부터 제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이젠 남편의 말만 듣기 시작하더군요. 저랑 대화하는 것조차 싫어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용돈이 많아지다 보니 심심하면 새로 휴대폰을 사고 게임기도 사고 어디 또 놀러 가면 호텔을 잡지를 않나 미성년자의 씀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기에 저는 둘째 아들에게 도대체 너는 나중에 커서 뭐 할 거냐는 말에 아빠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며 큰 소리만 치더군요. 이건 말해서 될 일도 아니었고 저만 집안에서 더욱 소외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 저도 방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커서 좋은 대학에 갈 성적이 안 되자 남편은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서 23살의 나이에 대학을 가더군요. 아마 그때도 논다고 정신없이 놀다가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둘째 아들은 군대를 가기 싫다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그것만큼은 용납 못한다고 겨우 군대를 보냈어요. 그나마 군대를 가서 사람이 되었나 싶었지만 전역을 하고 잠시일 뿐 다시 나태하고 방탕한 아들의 생활은 계속되었고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는 그나마 들어먹던 남편의 말조차 안 듣고 계속 놀더군요. 뒤늦게 남편이 통제가 안 되는 둘째 아들에게 답답함을 느꼈는지 일이라도 배워보라며 남편의 회사에 출근을 시켜서 일을 시켜봤으나 영국까지 유학을 갔던 자기가 이런 공장 일이나 하려고 공부를 한 줄 아냐고 자기와 성향이 안 맞다는 등 헛소리를 늘어놓고는 출근조차 맘대로 안 하더군요. 결국 남편도 그런 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는 뒤늦게 후회된다고 했으나 어쩝니까? 이미 둘째 아들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능력도 없는 개망나니 어른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맨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빠 사업 물려받지 않고 나만의 사업을 해볼 거라며 말로만 떠들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일이 없자 저희 남편이 참다 못해서 집에서 내쫓다시피 아들에게 그러면 네가 네 입으로 말하는 그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사업 자금으로 돈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으나 그나마도 폭삭 말아먹더군요. 나중에 듣기로는 회사라고 차려놓고 사장에 출근도 안 하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심지어 회사에 여자를 데려와서 놀고 자기 회사라고 거들먹거리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일이 있겠나요? 결국 다니던 직원들마저 미래가 없다고 퇴사하고 끝내 폐업까지 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저런 놈한테 회사 맡겨봐야 망하기만 한다고 결국 운영하던 공장을 전부 다 매각하고 재산을 싹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어디서 지 같은 여자를 데려왔나 싶었는데 상대는 놀라울 만큼 아들에게 과분한 여자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며 집안도 나쁘지 않던 여자였는데 다짜고짜 임신을 했다며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 집안에는 참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며느리가 다행히 생각지 못하게 똑바로 된 애라서 아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랬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가 오고 난 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결혼 후 드디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는지 손자가 태어나자 그때부터 방탕한 생활도 정리하고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도 너무 행복했죠.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 인생에서 남을 것은 자식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때문에 정말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줄 알았는데 개망나니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들 녀석이 손자와 며느리 덕분에 변하다니 좋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자가 태어나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치도 전혀 하지 않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사는 모습에 저희 부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렇게 너무 긴장을 풀어서였을까요? 남편은 어느 날 급성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조차 없었기에 이 모든 상황이 장난만 같았고 현실감 없는 말 그대로 거짓말 같았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상황과 남편이 이제 제 옆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더군요. 남편 재산의 절반은 제가 받게 되었고 남은 절반은 아들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자주 저를 찾아와 주었고 저희 둘째 아들도 저를 모시고 다니려고 해서 그 외로움과 아픔을 그나마 달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4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5억이나 되는 돈을 말했습니다. 저는 터무니없이 큰 액수에 너무 놀라서 아니 그렇게 큰 거금이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아들이 갑자기 인상을 쓰며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다고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못 막으면 부도까지 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둘째 아들에게 재차 물었어요. 남편이 준 돈들을 그럼 어떻게 된 거냐니 그건 이미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었고 그것을 다 쓰고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빌려가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잠시 해보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달려와서는 저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꼬시기 시작하더군요. 이참에 그냥 살림 합치는 게 어떻겠냐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한다는 둥 며느리는 속상하지만 남편 사업이 불황이다 보니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는 등의 소리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였고 최근 몇 년간 저도 둘째 아들 부부가 효도한다면서 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화스러운 비싼 호텔에 갔던 것들이 알고 보니 모두 빚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쓴 부분들이 있으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며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조금씩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받기 전만 해도 그렇게 저를 효심으로 대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증여를 모두 받게 되자 180도 달라지더군요. 저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이미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팔려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도 안 받고 저를 피하더군요. 근데 제가 직접 찾아갔더니 며느리의 태도도 다른 사람처럼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사는 가까스로 들어왔는데 저랑 아들 내외는 같이 식사도 종종 하고 제가 아픈 날에는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정말 도저히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폐악질은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부터인가 가정부처럼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라고 아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자식놈이 절 그렇게 무시하니 며느리도 절 무시하였고 손주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손자 손녀들도 저를 피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놈이 저에게 요양원이라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몸 하나 어디 아프다고 하는 게 자기도 이제는 힘들다는 말을 하길래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성질을 내면서 내가 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자 아들 녀석은 저에게 말하기를 이미 자기한테 준 돈을 왜 자기가 주냐고 주려고 해도 돌려줄 이유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까지 고이 간직해뒀던 서류들을 꺼내면서 이것들을 읽어보라고 하니까 아들은 이게 뭐냐는 식으로 받았고 서류를 살펴보더니 저에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게 뭐요? 잘 돌보고 있잖아. 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하더군요. 제가 꺼낸 서류는 아들에게 증여할 때 잘 모시겠다고 쓴 각서였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걸 저에게 적어줬고 저는 아들에 대한 불안감에 보험으로 적어놨던 거였어요. 사실 증여 전부터도 아들의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불안함과 아들의 태도와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 사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었고 변호사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그렇게 돈을 줘야겠다면 반드시 명확한 사유로 각서를 받아오라고 했기에 그렇게 해놓았던 게 저의 생명줄이었던 거죠. 제가 아들에게 각서를 건네면서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없냐고 하는 말에도 아들은 거만하게 저를 잘 부양했다고 하길래 저는 알겠다며 네가 나를 생각해서 부양한 만큼 나도 이제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자 아들놈은 잘 됐다며 코웃음을 치더니 요양비 하나도 안 줄 테니 이제 엄마는 빈털털이라고 알아서 잘 살아보라며 구청 같은 곳에 가면 불쌍한 노인들 돈도 준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도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서 아들의 뺨을 때리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은 2번 다시 이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길로 저는 변호사를 바로 찾아가서 아들에게 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요. 그러자 아들은 저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니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이런다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며 화를 냈지만 결국 변호사를 통해 써뒀던 효도 계약서의 효력 덕분에 저는 모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자 아들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돈 없으면 우리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나에게 이제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찾지도 말라며 적금 금지 요청을 한 채 아들을 피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디에 굳이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방들을 떠돌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둘이 찾아와 해코지라도 할까 봐서요. 제 아들이지만 아들이 무섭거든요. 먼저 간 남편은 하늘에서 이런 제 처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글을 적으면서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썼다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변에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제 사정에 대해서 다 털어놓고 과연 제가 잘못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파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저희 집은 참 따뜻한 집안이었어요. 엄마는 둘도 없는 천사 같은 엄마였고 우리 딸 하면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꿈만 같던 생활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넉넉한 생활을 했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기신 재산이 상당하였기에 결혼할 때부터 조금은 넉넉한 생활을 하였었죠. 주말이면 여행을 가고 한 달에 몇 번씩은 외식을 하며 백화점도 가던 그런 삶을 어릴 땐 그냥 당연하게 여겼고 그게 그렇게 좋은 생활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10살 때 아버지가 뺑소니로 돌아가시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젊은 엄마와 저 그리고 여동생을 놔두고 돌아가신 아버지. 아빠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철없이 저와 여동생은 놀면서 저는 그게 심각한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어린 기억 속에서는 자주 출장을 간다며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빈자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오게 된 보험금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그날 이후로 매번 일하러 나간다며 밖으로 나돌아다녔죠. 매일 집안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았어요. 어릴 때 기억으로 저녁이 다 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오면 엄마의 모습만 기억에 남았거든요. 아빠 생전에는 하지도 않던 진한 화장과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던 엄마. 초등학교를 다녀오면 항상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5,000원짜리 한 장이 저와 여동생의 그날 하루 끼니와 용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달리 10,000원짜리 5장을 올려놓고 나갔고 그 뒤로 일주일이 다 되어서야 들어온 엄마는 오자마자 짐을 싸더군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도 직감적으로 왠지 엄마가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는 집에 안 돌아올 것 같았기에 무작정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엄마는 나의 앞길을 망치지 말라며 매정하게 저와 여동생을 밀쳐내고는 그렇게 집을 떠나 버리더군요. 그날 저녁 저희 할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제 앞에서 천하의 망할 년이 네 엄마라고 너희 아빠 죽고 목숨값까지 싸그리 다 들고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우리를 버리고 가면서 할머니에게 문자로 애들 놔두고 가니까 앞으로 자기는 모르겠다는 말만 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제가 점차 성인이 되면서 엄마라는 사람이 버린 짓거리를 알면 알아갈수록 정말 사람인가 짐승인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랑 여동생은 아빠가 죽자마자 몇 달도 안 돼서 엄마에게도 버려져 고아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업보라며 모자란 그런 며느리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빠를 못 말린 게 한이었다며 저희를 데려가 키우시기 시작했죠. 그래도 앞서 말했다시피 친할머니 댁이 부자이다 보니 저희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줄곧 엄마 언제 오냐고 묻는 여동생을 달래며 학교를 다녔어요. 할머니는 너희가 그 짐승 같은 엄마에게 복수하는 거라고는 열심히 잘 사는 수밖에 없다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며 저희를 교육하셨고 저희가 부모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 안 듣도록 또래 아이들보다 용돈부터 학교 애들이 부러워할 만한 옷들이나 가방들을 항상 부족함 없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딱 한 번 엄마가 찾아왔었죠. 그 찾아온 이유도 우리를 보고 싶어서가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빠 재산을 싹 다 들고 도망친 사람이 어디서 그 돈을 역으로 사기를 당했는지 할머니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할머니는 엄마에게 미쳤냐고 내가 왜 너 같은 쓰레기년한테 돈을 주냐며 소리를 지르자 엄마라는 여자는 비아냥거리며 내뱉은 말은 진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절대 재혼 안 할 거고 어머니가 죽으면 그 재산 전부 다 나에게 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살아계실 때 서로 좋게 돈 좀 주시면 앞으로 애들도 한 번씩은 보러 오겠다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들은 할머니는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가 따로 변호사를 찾아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진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며느리한테 가게 되어 있더군요. 이혼이 아닌 사별인 경우라 저런 개만도 못한 인간도 여전히 우리 엄마이자 할머니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못된 엄마이자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야지만 이 경우에서 벗어나는데 부자인 할머니 재산을 노리던 엄마란 인간은 그걸 알기에 절대로 재혼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진짜 악마 같은 여자에 저도 여동생도 할머니도 치를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접근을 못하게 했는데 그 미친 여자는 쫓겨나면서도 할머니께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 죽기만을 기다릴 거라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울면서 자신이 죽어서도 너무 원통해서 눈을 못 감을 거라고, 아빠의 뺑소니 사건도 전연히 뭔가 연관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더군요. 이해는 했습니다. 저도 너무 분했으니까요. 저런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기조차도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자 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그로 인해 저와 여동생은 남부럽지 않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졸업 후 외국계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엄마를 쫓아냈던 이후부터 엄마는 찾아온 적은 없었지만 언제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린다는 말이 마음속에 항상 큰 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연세도 연세였던지라 몸이 서서히 나빠지는 게 저희 자매가 보기에도 눈에 띄게 나빠지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그 여자. 직감적으로 엄마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퉁명스럽게 말했더니 엄마가 딸 보고 싶어서 전화한 게 뭐가 그리 문제냐며, 그리고 건너 알아보니 너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들었다면서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며 막무가내로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더군요. 정말 토 나올 정도로 싫었지만 회사 앞에서 저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간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나 싶었지만 엄마를 만나봤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예전에는 미쳐서 철이 없었다고,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자식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어 찾아오게 되었다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눈물을 또 하염없이 흘리는데, 이상하게 저에게는 왜 그런 행동에 진심으로 안 느껴지고 가식으로밖에 안 느껴지는지,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 연기 그만하시고 그냥 가세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나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아빠가 돌아가신 날 이미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저에게 말하기를 나한테 많이 화난 거 이해한다며 무조건 자기가 바뀌겠다고 그날부터 저랑 여동생을 졸졸 쫓아다니며 매번 반찬에 도시락도 싸우며 이제 자신이 엄마 노릇 좀 제대로 하게 제발 그것만이라도 허락을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거머리같이 달라붙어서 거절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동생은 그것도 엄마라고 받아주고 싶어하는 눈치였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엄마 같지도 않은 엄마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할머니의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제가 궁금한 건 엄마도 알던 대로 그냥 버티기만 해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돈을 모두 받을 텐데 왜 이런 행동까지 하나 싶었죠. 그렇게 엄마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3개월을 엄마 노릇 한다더니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느 날 여동생이 저에게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자기한테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고민된다고 말하더군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엄마는 간암이랍니다. 의식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걸 알고 나니 진짜 혀가 내둘러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동생이랑 엄마랑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쩐지 갑자기 찾아와서 안 어울리게 몇 달 동안 엄마 행사로 쇼하더니 이런 이유 때문이었냐고. 그냥 천벌 받았으면 알아서 조용한 곳에서 죽을 것이지 어떻게 엄마라는 이름으로 감성팔이를 해서 나랑 내 동생에게 간이라도 하나 떼어서 살려고 하냐니까. 엄마는 울면서 아니라고 그냥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게 너무 많아서 가기 전에 저희 얼굴이라도 꼭 보고 싶었다며 감성팔이를 또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차라리 잘 되었네요.
이제 우리 얼굴 실컷 봤으니 두 번 다시 이식이니 뭐니 이야기 꺼내지 마시고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세요. 그럼 장례는 치러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씨알도 안 먹히는 걸 알았는지 엄마는 마음 약한 여동생에게 계속 이식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여동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고민하는 모습에 동생 보고는 제가 하늘이 벌레린 걸 우리 스스로가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니 죽어도 그 여자한테 이식이니 뭐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워낙 착해서 넘어갈까봐 걱정했네요. 그런데 다행히 그 여자가 암이 급성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죽었는데 다행이라는 말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 인생이 그렇더군요. 그 여자의 상소식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눈꽃만큼도 슬픔 없이 다행이다. 마음이 약한 여동생이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 여자가 살아봐야 어차피 할머니 재산이나 노릴 테고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장례식장에 가니 친척이나 외가에서도 버림을 받았는지 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딸 둘인 저희만 그 자리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해서 뿌렸어요. 절대 아빠랑 같은 무덤에 묻지도 않았죠. 꼭 저 세상에 가서도 자신이 생전에 저지른 죄들, 말로 한 죄들, 죄값 좀 제발 좀 치렀으면 좋겠네요. 제 주변 친구들은 그런 저에게 너무 매정하다면서 소름 돋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그딴 식으로 너무 쉽게 말하는 게 오히려 어이가 없더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너무 매정한 건가요?